자, 고대 국어로 봤을 때 국어의 계통은 첫 번째 알타이 어족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로 좀 나누는데,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굵직굵직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삼국통일 이전이죠. 그래서 고대 국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 선조들이 생활했던 그 시기부터 삼국통일까지죠.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까지가 통일신라 시대요. 삼국통일이 있었던 시기까지를 일반적으로 고대 국어 시기로 잡게 되는데, 자, 이때까지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언어의 중심지, 즉 표준의 중심지가 경주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중심지 그 내용 중에서 경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체크를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현대 국어의 어원을 연구할 때 그 향가죠. 우리 주로 접하는 게 현대 국어의 어원을 좀 따질 때 이 신라 경상도 지방 말을 좀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요때 그 기원을 두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국어가 이렇게 있고요. 이때 언어 중심지는 경주였고, 두 번째 특징은 뭐다? 한자어를 차용했어요. 내용을 보시다 보면 한자어를 차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음과 뜻을 모두 다 빌려서 썼습니다. 음과 뜻을 모두 빌려 썼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요건 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으나 고대 국어에서 한자 차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습니까? 이두, 구결, 그 다음에 향찰이 있는데, 이 향찰이 우리가 문학교과서나 국어교과서에서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향찰의 읽는 법을 이제 문법적으로 간단히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중세국어 시기로 좀 넘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 중세국어의 상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보자면 고려 건국부터 봐야 될 거예요. 고려가 건국되는 사건부터 임진왜란까지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그 고려가 건국이 됐다라는 상징적인 사건부터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언어의 중심지가 이동이 됐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될 내용이죠. 바로 경주지방에서 경상도의 경주지방에서 경기권의 기호지방의 개성으로 언어의 중심지가 이동이 됐다라는 점. 그런데 이때 또 임진왜란이라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국문학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겠죠. 그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뭡니까? 훈민정음 창제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완전한 언어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건데, 두 번째는 이걸 써놓을까요? 자, 완전한 현대국어와 비슷한 완전한 언어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보면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우리의 문자를 갖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때부터 본격적인 국문학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본격적인 국어 또는 국문학이 시작이 되고요. 문법적으로도 이제 우리말의 어떤 체계가 바로잡히게 되는 시기죠. 그 다음 이제 근대 국어로 좀 넘어가 보면 근대 국어로 넘어가 보면 근대 국어 시기는 뭐 한동안 임진왜란 이후에서 한동안 쓰이다가 가보개혁이에요. 그래서 쭉 오다가 가보개혁 시기에 국어가 조금 더 변하게 되죠. 가보개혁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대국어의 근간이 이때부터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1894년이죠. 가보개혁이. 그죠? 1894년에 가보개혁이 있을 때, 일단 자음 체계하고 모음 체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자음에서는 15세기 때, 15세기 때 17자였습니다. 15세기 17자가 19세기죠. 19세기에 몇 자인가요? 14자로 줄어들게 됩니다. 19세기에 14자로 줄어들게 되죠. 근데 모음은 좀 약간 표면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 약간 달라요. 모음은 15세기나, 15세기나, 19세기나 같이 몇 글자로 사용이 됐다? 11자가 사용이 됐어요. 자, 11자가 사용이 됐는데, 근데 이때 아레아죠. 아레아의 음가는 소실이 됐다 또는 붕괴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레아는 형식적으로는 붙어 있으나 실제로 발음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좀 과도기적인 국어 체계가 있었고요. 이 이후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현대 국어의 완벽한 체계가 갖춰지게 되지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보면 컨퍼런스를 좀 할까요? CF를 보면 여기에서는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좀 관련이 됩니다. 언어의 역사성 변한 거거든요. 언어의 역사성, 그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규칙, 사회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가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도 전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변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변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지 맘대로 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것은 불가역성 또는 불역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불가역성 또는 불역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문제 출제할 때 용어 개념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쓰일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고대 국어의 특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어의 특징 체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대 국어는 고대 국어는 뭐 알타이 어족인데, 저기 앞에서 한 것처럼 알타이 어족으로 추정을 하지만 알타이 어족의 특징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타이 어족에 속하기는 하지만 알타이 어족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차별성과 고유성이 우리 국어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타이 어족의 특징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알타이 어족의 특징을 보면 일단 모음 조화가 있죠. 모음 조화가 알타이 어족에 공통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첨가어의 성격이 있죠. 첨가어의 성격이 있어서 첨가, 어미나 조사가 붙었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첨가어, 이거를 다른 말로 교착어라고도 얘기합니다. 교착어의 성질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전치수식이라고 얘기하죠. 앞에 위치해서 꾸며주는 말이 앞에서 꾸며주고 있다.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전치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위치해서 꾸며주는 전치수식. 됐나요? 그래서 수식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꾸며주는 말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꾸밈 받는 말은 뒤에 있다. 이렇게 구조가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도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든가 여기에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구별이 없고 관사라든가 관계대명사, 전치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사, 관계대명사, 전치사에서 관전이 없어요. 그래서 관, 전, 없음 이렇게 좀 체크할까요? 간단하게 관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타이 어족의 특징이 많다. 그 다음에 한자어를 수용해서 한자어를 차용을 했다라는 것이 아마 시험 문제, 내신형이든 하는 부분에서 좀 잘 나올 거예요. 한자어의 차용, 요 부분이 한 문제 이상은 독립 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체크해 볼까요? 자, 일단 한자어를 우리가 초창기에 차용을 할 때는 어땠었나? 네, 초창기에 차용했을 때는 음과 뜻을 모두 다 빌려 썼습니다. 즉, 한자어 차용의 초창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빌려 썼어요. 차용을 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자어의 차용이죠. 한자의 차용에서. 그러면 초창기에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사용했는데 초창기에 한자어를 널리 쓰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통치의 목적이 좀 강했었습니다. 정보를 한자로 적었는데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겠죠. 요즘을 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를 초창기에 했다가 그런데 중후반기죠. 중기 이후죠. 중기 이후에는 한자의 음과 뜻 중에서 뜻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한자의 뜻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자의 차용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국어에 관련된 삼국 간의 관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한자 차용은 예시 부분에서 다시 좀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삼국 간의 의사소통이죠. 삼국 간의 의사소통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중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그래서 삼국 간의 의사소통에서 첫 번째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는 서로 의미가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썼었던 것 같아서 통역이 없거든요. 통역이 없기 때문에 이 셋 부분은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다. 통역관이 따로 없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차이는 있었을까? 방언적 차이가 있겠죠. 사투리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었다라는 점 플러스 방언적,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방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그 다음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런 식으로 방언적 차이는 존재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뭡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가 보장왕과 보장왕, 그 다음에 연개소문, 고구려 사람들이죠. 신라가 고구려에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을 때, 그 다음에 김춘추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국 간 의사소통은 가능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요거는 지배계층이죠. 국가 간에서 요거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땠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할 때 이거는 국가 간, 그죠? 또는 지배층 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려 백제의 신라가 아니라 백성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몰랐어요. 그죠?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어떤 한자로 된 글을 보더라도 해석을 못했을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네, 한자를 네, 습득하지 못했거든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자를, 네, 한자를 알아볼 수 없어요. 한자를 읽고 쓸 수가 없었죠. 읽고 쓸 수 없었음.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네, 불가능했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예, 역시 여기에서도 체크를 해보면 네, 첫 번째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한자를 읽고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한번 좀 해볼까요? 정리. 자, 일단 네, 지배층 간에는 네, 일단 국가 간 지배층 간이라고 할까요? 네, 국가 간 그다음에 또는 네, 지배층 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었습니다. 얘네들은 아무래도 네, 한자어를 익혔겠죠. 한자어 습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피지배계층이죠. 그래서 네, 지배계층과 그 다음에 네, 피지배층 백성들이죠. 피지배층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불가능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피지배층이죠. 피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역시 얘네들은 가능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색깔 바꿔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거예요. 의사소통 가능했었지만 이 피지배층은 보통 무슨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음성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었다는 이 부분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문자 언어죠. 네, 문자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그 다음에 국가 간이라든가 피지배층 간에는 네, 음성 언어뿐만이 아니라 음성 플러스 문자 언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은 문자 언어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었고 피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럼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서 음성 언어는 소통이 됐을 거예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런 어떤 특수한 부분을 좀 더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자의 차용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한자의 음과 뜻을 사용한 것 또는 한자의 뜻만 차용한 것인데 그 한자 차용에 관련된 경쟁 부분을 또 체크하고자 합니다. 고대국어의 특징 중에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자의 차용이고요. 네, 삼국 간의 의사소통인가요? 네,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네, 가로 4번으로 가서, 1, 2, 3인데, 가로 4보다는, 여기로 봤을 때, 1, 2, 3, 4로 잡으면 되네요. 그래서 한자어, 차용의 예시죠. 예시와 변화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음차와 훈차, 음을 빌려 쓰는 것과 뜻을 빌려 쓰는 것이 각각 각각 따로 있지 않고 초창기엔 종합적으로 썼었는데 그 이후에 뜻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할 텐데 차용의 예시예요. 그래서 한자 차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자 차용을 좀 더 보완을 할까요? 그럼 한자 차용의 이유죠.
네, 그 차용을 했었던 그 이유를 여기다 먼저 체크하고 저기로 좀 넘어갈게요. 한자를 차용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기록의 필요성이 있겠죠. 네, 국가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니까 뭔가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되니까 기록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도 당연히 통치 수단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통치의 수단으로서 자기들만 글자를 아는 사람들만 정보를 독점했던 거겠죠. 글자를 독점했던 거겠죠. 그래서 차용의 예시와 변화인데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로 저 내용에 이어서. 그래서 한자 차용 초기에는 음과 뜻을 모두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향찰이었겠습니다. 향찰까지 생각하면 아마도 좀 더 나았을 텐데, 근데 그 이전에 삼국사에게 기록을 보면 소나 혹은 금천, 백성군, 사산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초기에 음과 뜻을 모두 사용했던 그 예시로 들어가면 소나가 있어요. 한자를 좀 써볼까요? 힐소자에다가 그 다음에 어찌나자가 들어가죠. 소나요. 자, 힐소, 흰색이죠. 흰색 소자에다가 어조사나, 어찌나, 어조사나가 쓰였는데 이 소나가 뭐와 같다고요?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천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금천. 그래서 요거는 쇠금. 그 다음에 요것은 내천. 현대국어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요 앞부분은 힐소에서 소나 요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은 음을 읽었죠. 음차, 음독을 했습니다. 음을 읽었단 내용이죠. 음을 읽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읽었을 거라고 추정하냐면 쇠내를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쇠내 비슷하잖아요. 시읒과 니은이 초성으로 있으니까 자, 여기는 훈독, 뜻을 읽은 거죠. 훈독, 뜻을 읽었습니다. 뜻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다? 같은 사람을 나타낸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음독과 훈독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내용이죠. 같은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소나나 금천이 소나, 쇠내, 쇠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사람의 공통점을 체크를 했죠. 그래서 같은 사람의 이름이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음독과 훈독으로 같이 표기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같은 사람을 정리할까요? 음차와 훈차 방식으로 동시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기록했음이 삼국사기에 남아있어요. 기록적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동시에 기록했다. 둘 다 같이 사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소나 혹은 금천 부분입니다. 보통 외래어를 차용하면요. 보통 외래어를 차용하면 보통 음을 빌려 쓰기 마련인데 우리는 독특하게도 뜻도 같이 빌려 썼다라는 거죠.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민족이었네요, 우리가.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초기가 아니라 이제 후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요와 같이 음과 뜻을 동시에 썼던 것은 우리 향찰이 있을 거예요. 향찰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종합적 표기체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는 저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중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데 고요와 한자가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자어 차용 후기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서로 많이 사용되려고 경쟁을 했나 봅니다. 한자어의 경쟁이라고 좀 재밌게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경쟁을 해요. 한자어고. 자, 이거는 뭐냐면, 네, 결국 한자어 경쟁을 해서 결국 뭐가 된다? 훈차 방식으로, 그죠? 네, 훈차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훈차 방식으로 변화를 했다. 신라 경덕왕 때거든요. 그래서 신라 경덕왕 때 영동군을 길동군으로 바꿉니다. 네, 영동군, 본 길동군, 경덕왕 계명 금인지라고 하는 삼국사기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 영동군으로 먼저 쓸까요? 그래서 영동군, 그죠? 네, 영동군인데, 네, 군자를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마을 군자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군자는 뭐 굳이 필요 없겠죠. 좀 복잡하니까 영동으로 합시다. 자, 요거 길다 영원할 영자에다가 가틀동자인가요? 네, 길영. 그 다음에 예, 가틀동인데, 네, 가틀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동도 되겠죠. 근데 이 영동군이 뭘로 바뀐다고? 영동군이 뭐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네, 반대로. 네, 뭐가 바뀌었다고? 원래는 길동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길할길, 그 다음에 요렇게 길동, 요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하다 길, 그 다음에 네, 가틀동 또는 마을동으로 보는 거죠. 여기 삼수변이 붙으면 마을동자가 되니까. 그래서 가틀동인데 이게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네, 초창기에 우리 지명을 네, 그래서 네, 고유어의 지명, 장소 이름이죠. 고유의 지명은 음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네, 음차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길동이 음차였어요. 그런데 이 음차 방식에서 최종적으로 영동으로 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영동으로 바뀌는 건데 결국 한자어로 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음은 요거지만 네, 뜻이 어떻게 돼요? 여기 길하고 가틀동이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기 길할길 요 부분이네요. 요것이 요것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고유 지명 음차를 했다가 네, 후반부에 여기로 갈까요? 네, 후반부에 경덕왕 부분이죠. 네, 훈차 방식으로 네, 변화가 되었습니다. 훈차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아마 무턱대고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음 부분이죠. 고유의 음 부분이 아무래도 한자어의 뜻 부분에 좀 유사성이 있는 부분으로 연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음으로 읽어지는 길이 네, 영동군의 이 길처럼 좀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 단서가 있는 단어들로 연결을 했을 것이다. 의미가 통하거나 요 길할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의미도 되죠. 아마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고유어가 처음에는 우세했을 거예요. 네, 요 경쟁하는 이 부분에서 초기에는 고유어, 그렇죠? 네, 음차가 같이 사용하더라도 우세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고유어가 우세했다가 중간 부분에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초기 다음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네, 고유어와 한자어가 공존하는 거죠. 그것을 빌려 쓴 것, 차자표기, 음독, 훈독 빌려 쓰는 차자표기와 한자어가 공존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한자어가 공존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 경쟁이 끝나고 나서 후기에 보면, 후기로 보면 경덕왕 때죠. 신라 경덕왕 때 보면 결국은 한자어가 우세해지고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한자어
훈차죠. 뜻을 빌려 쓰는 훈차 방식이 우세해지고 정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초기와 경쟁하는 시기, 그 다음에 후기가 있죠. 초기와 경쟁하는 시기, 후기가 있어요.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하면 여기 있는 거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정리할 거는 음차 방식이 훈차, 뜻이란 뜻이야. 뜻훈자요. 훈차 방식으로 집중이 된 거죠. 변화했다라고 말로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처럼 차자 표기 한자가 공존했다라고 하는데 음차가 훈차 방식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자 표기죠. 차자 표기에서 한자 표기로 바뀐 겁니다. 한자어 자체 표기로 역시 변화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국어. 좀 쉽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복잡하게 변했네요. 뜻을 쓰는 방식으로, 뜻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은 종합적인 표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문학적인 영역에서는 종합적인 표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바로 뭐냐? 향찰이겠죠. 그래서 향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향찰로 넘어가면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종합적인 표기 체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아까 향찰 2두 9결 얘기했죠.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할 수 있겠네요. 쭉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자, 요거의 예시는 이제 선화공주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종합적 표기 체계에 대해서 예시를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로 해야 되나요? 초기, 후기, 그거 말고 종합적 표기 체계요. 요건 따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거의 예시를 먼저 좀 들면요. 서동요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예시죠. 근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좀 한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요 윗부분을 뜻과 음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뜻과 음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요. 좀 복잡하더라도, 선화, 좀 간격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주, 주은, 요렇게, 좀 적어 볼게요. 자, 음과 뜻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착할선이죠. 착할선, 선하다 선, 그 다음에 될 화인가요? 뭔가로 변하다라고 하는 될 화가 될 겁니다. 될 화. 그 다음에 공은 뭡니까? 귀인 또는 공경할 공이죠. 그래서 귀한 사람, 귀인공. 그 다음에 님주. 그 다음에 숨는다라고 하죠. 숨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님주, 숨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죠? 스물은인데 여기 스물은이 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물은을 여기에다가 좀 다시 적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물은 요거 행이 이어지는 건데 스물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스물은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스물은 뿅뿅뿅 그죠? 이렇게 해서 스물은 이렇게 얘 중요한 거니까. 자, 착할선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읽을 때 선화 공주예요. 여기까지는 음차를 했습니다. 음독을 했어요.
향찰에서 음독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네, 사람 이름일 경우에 음을 읽었다. 물론 장소 이름도 음독을 했어요. 그리고 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음독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님으로 읽습니다. 선아 공주 님은 해서 이어 적기를 하고 있는데 님으로 읽었죠. 여기 별표.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은으로 읽었죠. 근데 여기 수물은자 쓴 거 여기를 보니까 얘는 뭐다? 이거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냅니다.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요거는 네, 음독을 했습니다. 문법적 기능 음독. 우리 문법적인 기능을 했어요. 이거의 문법적 기능 뭐다? 주체의 보조사죠. 네, 서술어 주체, 주어에 쓰이는 보조사였습니다. 은는 이가. 네, 은는 보조사잖아요. 이가는 주격조사였고요. 그래서 님인데, 그럼 요 님은 뭐냐? 중심 의미, 중요한 의미죠. 중심 의미는, 네, 다시 한번 중심 의미는 훈독을 했어요. 네, 뜻 방식으로 네, 쓰고 읽었다. 훈독을 해줬다.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향찰의 종합적 표기에 정리를 한번 또 해줄 수가 있지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네, 중요한 의미가 아닌 네, 향찰의 표기에서 자,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중요한 의미는 실질 형태소예요. 다시 한번, 네, 실질 형태소죠.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네, 실질 형태소는 뜻을 빌려 쓰는 방식, 네, 훈독을 했습니다. 훈차 또는 훈독을 했었다라는 거. 중요한 의미는 훈차. 그 다음에 네. 뭡니까? 형식 형태소죠? 네. 여기, 요거예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 먼저 할까요? 네. 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요거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겠죠? 네. 형식 형태소는, 네. 음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음독.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네, 인명, 사람 이름이죠. 인명, 지명 또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네, 부수적인 내용이죠. 네, 부수적인 네, 뒷받침 내용들이에요. 뒷받침 내용들도 역시 음을 읽었다. 음독했다라고 네,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 덜 중요한 의미. 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니까 두 번째, 여기서 음차와 훈차 방식을 구별했죠. 네, 음차와 훈차 방식이, 뜻을 빌려 쓰는 방식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한자를 우리 민족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봐야 돼요. 주체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서둥용.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얼추 이렇게 되니까 고전 문법 중에서 고대 국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고대 국어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향찰은 종합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한자어 수용 체계였다, 사용 체계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끝.